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슬기로운 유병자 보험이라는 주제로 시청자님들께 정보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유병자 보험 다 아시고 계실 텐데 좀 더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어떤 분들이 가입하고 어떻게 가입하면 유리한지를 좀 안내해 드려서 좀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분들이 오늘 방송을 보시고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 등의 만성질환으로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가장 흔한 유병자지시죠. 일상적으로 사시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데 보험으로 봤을 때는 유병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최근에 지금으로부터 한 4에서 5년 정도 전에 유병자 보험을 준비하셨던 분들도 좀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창기 이제 유병자 보험 나온 지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길어봤자 한 5년 좀 넘을까 전후 될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나왔을 때 이제 나도 보험이 가입되는구나라고 준비하셨던 분들은 오늘 방송 보셔가지고 좀 더 보완을 하시거나 좀 더 챙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족력이 있어서 걱정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암이나 또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이 고혈압 관련된 질환들, 이런 질환들의 가족력이 있으셔가지고 좀 나는 좀 보험을 좀 필요로 하시는 분들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 중에 우리 부모님 보험을 좀 챙겨드렸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오늘 방송에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진단이나 수술, 간병보험을 한 번에 따로따로 가입하지 말고 한 번에 좀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주의 깊게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왜 유병자 보험을 그렇게 관심을 갖고 유병자 보험이 왜 중요하다고 여기는지 한번 통계를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애에 살면서 사망하기 전까지 치료비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거 보시게 되면은 생애 의료비 중에 65세 이후에 약 6,300만 원 정도의 보험 치료비가 지출이 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1년 제가 생애 전체를 사용하는 금액 중에 의료비 사용하는 금액 중에 50% 정도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65세 이전까지는 그렇게 큰 질병으로 하지 않지만은 65세가 넘어가면서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75세 이후부터는 임종 전까지 한 10에서 11년도까지 생애 의료비의 31%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보험을 보실 때 한 65세가 넘어가시면은 이런 통계들과 연관이 있어가지고 보험 가입에 큰 제약이 생기시는 거죠. 모든 통계들을 통해서 보험이 어떻게 가입되고 가입하는데 어떤 게 유리한지가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이 연령 이전에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보험을 준비하시는 데는 지금 뭐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이 연령 이전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이나 또는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평균 수명도 계속 늘어나는데 생애 치료비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물론 이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왜? 사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치료비도 많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고혈압이나 당뇨같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 보시게 되면은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에 89%가 만성질환 병력이 있다고 하십니다. 거기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일반 보험을 가입을 준비하시는 데서 큰 제약이 있다는 거죠. 보시면은 고혈압 관련된 질환은 거의 60% 가까이 육박합니다. 그리고 관절염, 당뇨 등 이러한 질병들이 만성질환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사실은 저 질환들이 관리 잘 하시면 큰 문제가 없는데 보험을 가입할 때는 굉장히 큰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는 추세들도 보시게 되면은 간편고지를 통한 보험이 있잖아요.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녹색 그래프가 간편보험을 통해서 이제 가입되는 보험의 수량을 표시하는 건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이는 유병자 보험이 나오고 보험회사들도 유병자 보험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더 좋게 변화시키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나한테 조금 더 유리한 방법으로 보험을 찾는 방법을 좀 디테일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연령별로 좀 이런 것들은 좀 챙기셔가지고 보험을 준비하시면 좋겠다 싶은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시면은 20대부터 뭐 65세 이상까지로 구분을 지어 놓긴 했지만 가입하는데 중점적인 사항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아주 자그마하게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세 이하에는 사실은 실손보험과 중대질환에 대한 질병의 보험을 좀 준비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왜? 전혀 다치거나 이런 거 빼고는 아플 확률이 그렇게 적으니까요. 실손보험 중요하고, 그리고 20세 이하 미리 준비해 놓으면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도 넓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과 중대질환에 대한 걸 좀 체크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에 요즘에는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 다 가입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가입되어 있는 어린이보험이나 태아보험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은 요거는 20대 이하의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구분을 지어놓은 거는 20대부터 40대인데요. 역시 실손보험 중대질환에 대한 진단비, 거기에 수술비 특약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연령대에는 가정을 이루고 결혼이라는 일이 가장 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사망보험금을 통해서 내 가족을 지키는 일반 사망보험금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필요로 하는 방법에는 정기보험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종신보험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정기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대신에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비쌉니다. 대신에 해지환급금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선택할 때에는 추후에 연금 전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가져가셔가지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연금 전환을 활용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걸 선택하실 때는 꼭 내가 해지하거나 환급금에 대한 걸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험을 20대부터 40대니까 30세 이전에는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 다음에 50세부터 65세 연령으로 제가 구분을 지어봤습니다. 역시나 실손보험과 중대질환에 대한 진단비, 수술비 특약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치매나 간병에 대한 걱정이 슬슬 시작되는 연령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 중대질환 거기다가 치매나 간병도 같이 보완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연령대부터는 사실은 우리가 갱신형 보험이 있고요. 비갱신형 보험이 있는데 꼭 비싼 비갱신형 보험을 선택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령에 맞춰서 물론 50대 초반에는 비갱신형이 나을 수도 있고요. 50대 중반 넘어가면 갱신형이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갱신형을 선택하실 때는 5년, 3년, 10년 이내의 갱신형 말고요. 20년이나 25년 갱신되는 그런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중대질환에 대한 진단비가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되시면은 그걸 대체하는 방법으로 수술비 플랜을 같이 실손보험과 같이 하시면은 또 다른 효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이 되셨을 때는 역시나 실손보험이 중요하지만 이 실손보험을 언급한 거는 그 전에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 만약에 65세 이후에 보험을 준비하시는데 건강하다 하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무조건 실손보험이지만 실손보험과 치매, 간병 또는 중대질환에 대한 진단비를 이렇게 다양하게 언급한 이유는 사실은 이걸 전부 다 준비하기에는 65세 이상에 대한 보험료가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베이스로 해서 치매나 간병 또는 중대질환에 대한 것을 섞어서 준비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져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보험을 좀 준비하시라고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갱신형 선택하시는 방법이 오히려 옳다. 이분들한테는 비갱신형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령들을 보시고 이 연령대에 맞게끔 보험을 조금 더 준비하시면은 나한테 유리하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험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중대질환 실손보험을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 중대질환이 모든 연령에 필요로 하다고 하니까 이 중대질환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보험을 선택하실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보험이죠. 암보험.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 거의 없는 분이 없을 정도로 암보험은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 암보험을 선택하실 때 지금 보험을 가입되어 계시는 분들도 이 내용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암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지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유사암이라는 구분을 해놓고요. 소외감이라는 분류도 따로 나눠놓고 일반암이라는 분류도 나눠놨습니다. 이 이야기는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일반암과 유사암과 소외감 어떤 구분이 있느냐? 요 그래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타 모든 암이라는 게 일반암입니다. 일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간암, 위암, 폐암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가 유사암입니다. 유사암은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이런 것들을 유사암이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소외감이에요. 이 소외감이 문제가 되는 게 이 소외감 분류가 어떤 분들한테는 있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방암이나 자궁암, 방광암, 전립선암, 대장전망내암 이 암들을 소외감이라는 분류로 따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일반암과 소외감과 유사암의 차이는 뭐냐?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0만 원짜리 암보험을 가입했다. 나는 이 1,000만 원짜리 암보험은 일반암입니다. 일반암에 걸렸을 때 천반암을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유사암이나 소외감은 어떻게 되느냐? 이 1,000만 원에서 비율대로 주는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유사암의 경우는 이 일반암 진단비의 10에서 20%를 보험금을 주고요. 이 소외감의 경우는 40에서 50%만 보험금을 줍니다. 그런데 이 일반암, 소외감, 유사암이 모든 보험사에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보험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소외감 분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없다는 얘기는 뭐냐? 보험금을 안 준다가 아니고요. 이 소외감 분류가 없이 이 소외감이라고 분류하는 데가 일반암의 모든 기타 암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가능하면 이 소외감 분류가 없이 유사암과 일반암 분류만 있는 이렇게 두 가지로만 분류가 나눠지는 암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증권을 펼쳐 보셔가지고 그냥 일반암, 유사암이라고 구분 지어져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소외감 분류가 따로 있다. 요거는 반드시 체크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시거나 인지하고 계시는 게 옳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대질환 중에 2대 질환, 뇌랑 심장 쪽과 관련된 보장을 좀 한번 간단하게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상담을 해보고 얘기를 나눠보면은요, 그냥 나 다 되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보면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기에 보시면은 보험회사에서 특약을 구분 지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뇌출혈이라는 특약으로 구분할 때도 있고요. 뇌졸중이라는 특약으로 구분할 때도 있고 뇌혈관 질환이라는 특약으로 구분하실 때도 있어요. 이거는 보험회사에 내가 가입된 증권을 요거 역시 들여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뇌출혈만 되는 거예요. 2대 질환 해가지고 뇌출혈 보장, 뇌출혈의 진단을 받게 되면 얼마만큼 주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뇌졸중과 뇌혈관에 해당되는 기타 나머지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이 내가 어느 범위로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을 왜 구분 짓느냐? 보시게 되면은요, 이게 질병분류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분류 코드에 맞춰서 내가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이 지급이 되세요. 그래서 I60, I61 이런 것들이 뇌와 관련된 질병분류 코드인데 보시게 되면은 이 질병분류 코드들이 이것까지 전부 다가 다 뇌와 관련된 질병분류 코드인데 뇌출혈과 해당되는 질병분류 코드는 이 세 가지가 전부가 다예요. 그런데 봤더니
이 많은 코드들 중에 이 세 가지만 해당이 된다. 역시 발병 확률도 10% 미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보험을 준비한 뇌와 관련된 진단 코드는 받을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뇌출혈보다 뇌졸중이 좀 더 좋은 것 같죠.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은 이 세 가지 뇌출혈과 관련된 코드에 이 뇌경색 코드 세 가지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총 6가지 진단 분류 코드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확률적으로도 보니까 거의 60에서 70% 정도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뇌졸중이라도 되어 있으시면은 그래도 방송 보시는 시청자님들의 보험은 괜찮게 되어 있는데 뇌출혈로 되어 있다면 꼭 체크해가지고 보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뇌혈관 질환은 뭐냐? 뇌와 관련된 이 모든 질병 분류 코드들을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이 질병 분류 코드 어떤 거를 받으셔도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는 얘기예요.